안녕하세요. 어릴 적 판자촌에 살던 꼬마에서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갖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대학에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다가 타이밍 좋게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그 뒤로 일이 술술 풀려 지금은 정말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의 자산을 갖게 되었죠. 사실 주변 사람들 중 원래부터 부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처음에는 제 과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했었는데, 이 얘기를 주변에 말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전 남편 때문이랍니다. 전 남편은 저와 대학 동기로 만났어요. 그래서 제 과거를 다 알고 있었죠. 찢어지게 가난한 친정과 아르바이트 없이는 학교에 다니기도 힘든 상황을 모두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런 제 친정 상황에도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결심했어요. 다행히 시댁에서도 크게 반대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통 잠도 못 자는 것 같고, 밥도 잘 안 먹는 것 같고,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야근도 꼬박꼬박 하던 사람이 요즘은 통 야근도 안 하고 일찍 들어오니까. 나야 너무 좋은데 당신 매일 바쁘게 지냈잖아. 왜? 무슨 일 있어서 그래? 당신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걱정돼. 무슨 일 있는 거면 언제든지 꼭 말해줘. 그냥 편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실은 나 회사 그만뒀어. 솔직히 그만두고 나서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 그렇게 치열하게 일하는 당신한테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 회사 그만둔 지는 벌써 6개월이야. 낮에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했는데 언제 다시 취업할지 모르고 그래서 단기 아르바이트만 하고 지냈어. 당신한테 일찍 말 못해서 미안해. 이제는 나도 더 이상 속이기 힘들어서 안 되겠어. 뭐? 회사 그만둔 지 6개월이라니? 그럼 월급은 어떻게 받은 건데? 아니, 왜 지금까지 그걸 속여왔던 거야? 사실대로 말을 해야지. 월급은 그럼 월급만큼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야? 그런 일이 있으면 일찍 말을 해야지. 나한테 부담이 될까봐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무슨 일로 일 그만두게 된 건데? 그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구조조정을 했어. 사실 나 당신한테 하나 더 속인 거 있는데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월급이 다 충당되지 않아서 실은 대출을 좀 받았어. 미안해. 당신 집안 사정이 안 좋았던 것도 아버님이 대출 끌어다가 써서 그런 거잖아. 이거 말하면 당신 놀라서 쓰러질 것 같아서 더 말을 못했어. 근데 금방 취업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취업이 안 되더라고. 너무 미안해. 내가 할 말이 없어. 남편은 제 걱정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제대로 밝히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동안 월급은 대출을 받아 저에게 보내왔었는데 더 이상 이자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아 저에게 털어놓았던 거였죠. 처음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지만 냉정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친정을 이해하고 받아준 남편에게 고마웠고, 전 남편의 빚을 제가 짊어지기로 결심을 했죠. 다행히 제가 하던 의류 사업이 잘 풀려서 금방 남편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그때쯤 친정 상황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죠. 그렇지만 손을 뻗은 곳은 더 있었어요. 바로 시댁이었답니다. 시모에게도 돈을 빌렸다는 걸 알게 된 저는 시모의 빚까지 갚아주게 되었어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어. 아들을 잘못 키운 죄를 이렇게 받는구나. 처음에 선태가 일 그만뒀다고 했을 때 내가 잘 달래서 너한테 말하라고 했어야 하는 건데 나도 선태 얘기를 들어보니 당장 말해도 해결할 방법도 없고 오히려 너한테 부담만 짊어지게 하는 것 같아서 선태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정말 미안하다, 윤주야. 어떻게든 우리가 알아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해결이 안 되더구나. 어머님,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셨겠어요. 어머님도 아들 직장 그만뒀으니 속상하셨을 텐데 저 먼저 생각을 하셔가지고 소갈이 하신 거잖아요. 괜찮아요. 이제 지나간 일이고 다 해결했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어머님한테도 남편이 돈을 빌렸다는 걸 알았으면 진작에 제가 해결을 했을 건데 어머님께 부담드린 것 같아서 제가 더 죄송하네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지. 아들이 그렇게 사고만 안 쳤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회사에서도 퇴직금도 못 받고 나왔다고 해서 내가 어찌나 놀랐는지. 그래도 10년 가까이 다닌 회사인데 이렇게 냉정하게 잘라버리니 나도 너무나 속상하더구나. 네 일이라도 이렇게 잘 풀리니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우리 정말 어쩔 뻔했니? 거기 회사 상황이 많이 안 좋았나 보더라고요.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다들 잘렸다고 하던데 남편도 다시 취업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좀 기다려보죠. 그동안 취업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긴 했는데 잘 안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은 얼굴이 많이 편해졌어요. 저한테 말 못했을 때는 얼굴이 늘 어두웠거든요. 남편 얼굴이 많이 편해져서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시모에 대한 고마움도 컸어요. 누구보다 절 많이 생각해 주시는구나 싶었죠. 그 뒤로 전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업은 점점 더 잘 풀렸고 남편의 전 회사 연봉만큼 월 수입을 벌 수 있었죠. 덩달아 친정도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전 보답을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게 되었어요. 남편이 다니고 싶다는 학원이 있다면 주저없이 보내주었고 배우고 싶다는 게 있으면 바로 보내주었죠.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땐 전 남편에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살림도 한번 시켜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은 남편은 공부를 하지 못하겠다 선언하더라고요. 여보, 사실 요즘 드는 생각이 있는데 당신 너무 황당하게만 듣지 말아줘.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영 재능이 없더라고. 공부를 하다 보면 늘 줄 알았는데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고 집중도 더 안 되고 이렇게 허송세월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살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우리 이제 아이도 가져야 하잖아. 그런데 당신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말인데 그냥 내가 살림을 하는 건 어때? 당신이? 당신이 그래도 되겠어? 전에 한번 언뜻 말했을 때는 그래도 사회생활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거야? 나야 뭐 상관은 없지만 당신 생각도 중요하지. 거기다가 어른들은 그걸 이해를 해 주실까? 솔직히 나도 요즘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잘 풀리니까 슬슬 살림하는 것도 힘들고 시간도 안 나서 고민이긴 했어. 그렇지? 그런 거 같아서 말이야. 내가 공부하면서 돈도 쓰는데 거기다가 당신 일 늘어나서 자꾸 가사 도우미 불러서 살림하고 있잖아. 그런 것보다 그냥 차라리 내가 전업주부로 생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당신만 찬성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내가 보기에는 취업을 해도
전처럼 연봉 받을 거란 보장도 없고, 어차피 아이 나오면 누구 한 명은 아이를 돌봐야 하잖아. 내가 집에서 살림할 테니까 당신이 밖에서 돈 벌어오면 좋을 것 같아. 전업주부를 하겠다고 선언한 남편의 말에 전 조금 놀랐어요. 처음 남편은 제 취업에 대한 열정이 강했기 때문이었죠. 다행히 그때는 돈도 많이 벌고 있었고 여유가 있어 남편의 말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선 전 산후조리만 하고 바로 일터로 복귀를 했고 아이는 남편이 전적으로 보게 되었죠. 남편은 제법 살림을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문제는 시모였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집안 살림을 하는 게 못마땅하셨는지 주말마다 오셔서는 은근슬쩍 눈치를 주시곤 했어요. 힘들지? 아무래도 엄마라는 자리가 그래. 집안 살림도 해야 하고, 요즘은 이렇게 밖에서 일도 해야 하고, 얼마나 힘드니? 내가 주말에는 좀 도와줄 테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주말인데 대청소나 할까? 이불 빨래하게 가지고 오렴. 이따가 바닥 좀 빡빡 닦자. 평일에 일하느라고 제대로 닦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아들한테 아이 데리고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고 너랑 나랑 둘이서 청소하자. 어머님, 평일에 애아빠가 다 청소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어머님 매번 말씀드리지만 집안 살림은 남편이 다 하고 있어서 이제는 제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차라리 제가 아이 데리고 나가 있을 테니까 어머님 남편이랑 하실래요? 그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다 같이 외식이나 할까요? 그래도 여자가 집안 살림을 더 꼼꼼하게 잘할 텐데 네가 신경을 좀 써야지. 애도 엄마가 보는 게 더 낫고 아무리 아들한테 말을 해도 듣질 않으니까 너한테 말을 하는 거야. 요즘은 여자가 돈 벌고 남자가 집안 살림하는 집도 있다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구나. 남자는 태어나면서부터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건데 그걸 거꾸로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니? 요즘은 내일 내일 이런 게 없죠. 거기다가 남편은 살림하는 것도 편안해하고 좋아해요. 벌써 몇 년 동안 살림했는데 어머님 매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도 살림도 저보다 남편이 더 꼼꼼하게 잘해요. 저는 그 대신 밖에서 열심히 돈 벌고 있잖아요. 아무리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용돈을 드려도 그때만 고맙다 할 뿐, 시모는 여자가 할 일은 따로 있다면서 매번 말씀을 하셨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그때까지도 시모는 저희의 생활을 무척이나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렇다고 전 전적으로 남편에게 모든 걸 맡긴 건 아니었어요. 저도 같이 집안 살림을 하기도 하고 제가 하지 못할 때에는 가사도우미 도움을 받기도 했죠. 남편은 생각보다 살림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은 듯 보였어요. 전 그게 남편이 살림의 적성이 맞아 그런 줄 알았죠. 그러다가 학교에서 아이가 다쳤다면서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해봐도 연락이 닿지 않더라고요. 전 급한 미팅을 취소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다행히 깁스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병원에서 나올 때까지도 남편은 연락이 닿질 않더라고요. 몇 시간 후에 전화 온 남편에게 저는 처음 크게 화를 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해도 전화는 받아야 할 거 아냐. 도대체 몇 시간 동안 연락도 되지 않을 정도로 급한 일이 뭐가 있는데? 내가 몇 번 전화했는 줄이나 알아? 유빈이 다쳤어. 병원에서 깁스하고 나왔고 지금 집이야. 당분간 조심해야 한대. 어떻게 아이 다쳤을 때부터 집에 올 때까지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뭐하고 있었길래 전화 한 통을 안 해? 유빈이가 다쳤어? 얼마나 다쳤길래 깁스를 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전화 온 줄도 몰랐어. 미안해. 사실 친구가 급하게 만나자고 해가지고 급하게 나가느라고 내가 못 봤어. 충전 잘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 당신 오늘 급한 미팅이 있었다고 한 거 아니었어? 엄마한테라도 한번 전화해보지 그랬어. 안 그래도 밖에서 일하느라 애 신경 안 쓴다고 하시는데 아이 다친 것까지 알았어 봐. 뭐라고 하시겠어? 그나저나 갑자기 친구는 왜? 거기다가 몇 시간 동안 전화도 안 될 정도로 급한 일이 뭐가 있는데 오늘 계속 집에 있을 거라고 한 거 아니었어? 아이 끝나면 학원도 데려다 줘야 한다. 어디 가기 어렵다고 했던 거 당신이잖아. 근데 갑자기 친구는 왜 만났는데? 아니 그게 그냥 일이 좀 있었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 미안해. 잠깐만 만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흐른 줄 몰랐어. 얘기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금방 집에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진짜로 별거 아니었어. 전 이 일로 남편에게 너무나 크게 화가 났어요. 평소에도 회사 일이 바빠서 개인 업무를 부탁하면 아이 픽업을 해야 한다 하면서 집 근처를 벗어나지 않았던 남편이었는데 뜬금없이 친구를 만나느라고 몇 시간 동안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죠. 남편에게 똑바로 그날 행적을 제대로 말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웬일인지 제대로 된 해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수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었죠. 그런데 시모가 남편과의 냉전을 알았는지 뜬금없이 연락이 왔어요. 윤주 너 선태랑 싸웠니? 선태한테 연락하니까 너랑 사이 안 좋다고 이번 주말에는 같이 못 올 것 같다면서 연락 왔던데. 왜? 아직도 저번에 유빈이 다친 것 때문에 싸운 거 안 풀었어? 아이고, 유빈이 괜찮다잖니. 깁스하고 몇 주 있다가 푼다는데 그거 가지고 아직도 다퉈서야 되겠어? 네가 밖에서 일만 해서 그렇지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은 그거 굉장히 서운한 일이야. 어머님, 그것 때문이 아니라요. 남편이 그때 몇 시간 연락 안 된 거 제대로 해명도 안 하고 피하기만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일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중요한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집에 찾아와서 밖에서 차 마시느라고 연락을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몇 시간이나. 그런데도 제대로 해명도 안 하니까 그게 화나는 일이에요. 걔가 집에서 살림만 하느라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 내가 말했잖니. 남자는 자고로 밖에서 일하고 사회생활해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라고.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기껏 놓으니 걔가 숨 쉴 틈이라도 마련하고 싶었겠지. 너 지금처럼 그렇게 남편 무시하고 그러면 선택에는 어떤 생각을 하겠니? 안 그래도 자기 의지대로 살림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왜 남편 의지대로 살림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 저한테 먼저 전업주부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취업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지원 다 해줬는데도 1년도 준비 안 해보고 다 때려치우고 살림하겠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제 잘못이에요? 남자들은 그냥 단순해서 그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했던 말인데 네가 살살 탈내가지고 그래도 쭉 취업 준비하게 했어야지. 네가 처음부터 현명하게 대처를 했으면 이런 일까지 왔겠니? 걔가 오죽 자존심 상하면 그랬겠어. 그러지 말고 얼른 화해하렴. 주말에는 꼭 집에 오고, 알았니? 남편이 살림을 하는 것도 제 탓이라고 하는 시모의 말에 전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대체 남편이 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전업주부인데 왜 제 탓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퇴근 후에 들리겠다고 하고 사무실에 들러보니 그때 정말 뜬금없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사모님,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괜찮은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지켜주시지 않으셔가지고요. 그 매일 어머님 오시죠? 안 그래도 마주칠 때마다 여기 관리사무실로 택배 맡기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택배 기사님한테 여기에 맡겨두라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저희가 택배는 분실 위험도 있고 그래서 받지 않거든요. 어머님께 한번 다시 말씀드려 주세요. 저희 말은 아예 듣지 않으셔가지고. 네? 어머님이요? 저희 집에 어머님 안 오시는데? 잘못 보신 거 아니세요? 저희 친정엄마는 여기서 몇 시간 떨어진 지역에 살고 계시고 직장도 다니고 계셔가지고 안 오실 거고 저희 시어머니는 가까이 사시긴 하는데 오셨다는 연락 받은 적이 없어서요.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에요. 사모님 시어머니 맞으신데 호수도 갔고 사장님이랑 같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봤는데요. 사모님 출근하시고 매번 몇 시간 있다가 여기 오셨다가 사모님 퇴근하시기 전에 가시니까 마주치지 못하셔서 그러신 거 아니세요? 어쨌든 택배를 이제는 집 앞까지 저희 보고 가져다 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건 좀 힘들다고 꼭 좀 말씀드려 주세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매일 저희 집을 방문한다고 했죠. 그동안 한 번도 시모나 남편에게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착각했나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사실은 엄마가 매일 오셔가지고 살림해주시고 계셨어. 어른들 생각이 좀 그렇잖아. 남자가 살림하면 자존심 상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 엄마가 처음부터 평일에 오셔서는 살림해 주셨어. 아이 어릴 땐 그냥 아이도 봐줄 겸 오신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그냥 나 대신 살림해 주셔. 당신한테 말할까 하다가 괜히 엄마가 와서 살림한다는 거 알면 좀 그럴까 봐. 근데 어떻게 알았어?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건데? 내가 몰랐으면 평생 비밀로 하려고 했어? 그럼 당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던 거야? 모든 살림을 어머님이 다 해주신 거고 애초부터 당신이 살림을 안 할 거였으면 취업을 하던지 아니면 나랑 상의를 해서 뭔가를 결정했어야지. 언제부터 어머님 오셨던 건데? 설마 당신 살림한다고 했을 때 그 처음부터 오셨던 건 아니지? 맞아. 처음부터 오셨었어. 처음에는 아이만 봐주셨고 살림은 도와주셨던 건데 애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나 대신 살림해 주신 거지.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 엄마가 아들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오셔가지고 도와주신 건데 당신한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뭐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건데? 나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이게 왜 안 이상한데? 여기 당신이랑 나랑 생활하는 공간이야. 어머님이 오실 거였으면 당연히 나도 알고 있어야지. 지금껏 어머님이 살림을 하시니까 자꾸만 당신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라. 이런 소리를 하셨던 거구나. 그럼 어머님이 살림하는 동안 당신은 뭐 했어? 그냥 쉬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기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솔직히 나 살림하는 거 적성에도 안 맞고 꼼꼼하게도 못하겠어. 나도 처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나 고민하던 거 있었는데 사업 한번 시작해볼까 해서 당신이 조금만 지원해주면
나 사업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이왕 이렇게 밝혀진 거 내가 사업하게 당신이 좀 도와주는 건 어때? 남편은 자신이 살림을 하지 않고 모두 시모가 대신했다는 게 밝혀지자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에게 살림을 맡겨 한편으로 미안했던 전 배신감이 들었지만 애가 학교 들어갈 때까지 두 사람이 철저하게 절 속였을 정도로 치밀하게 숨겼던 그 노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죠. 별말 없이 넘어가는 대신 다시는 시모를 불러 살림을 맡기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게 되었어요. 그날 후로 시모는 저희 집에 오지는 않았지만 시댁에 가끔 갈 때면 온갖 눈칫밥을 먹어야 했어요. 한 번은 시모가 가족 모임을 하던 와중에 뜬금없이 눈물을 흘리셨던 날도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오래 살았나 보다. 나이 먹으면 죽어야지. 남들 한 번 못 보는 걸 나는 평생 두고 봐야 하다니.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중한 아들인데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으라고 하다니. 옛날 같으면 소방 맞고 쫓겨났을 건데 아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큰소리 한 번 못 치고. 며느리,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니? 요즘은 밥을 먹어도 통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선택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안 와. 어머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편이 먼저 살림을 하겠다고 한 거라니까요. 제가 살림을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어머님 속상하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이 취업하고 싶지 않다고 한 거고 그래서 제가 밖에서 돈 벌어 오는 거잖아요. 어머님 거꾸로 제가 살림하고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 왔어도 저 불쌍해서 이렇게 우셨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머님 자꾸 그러시면 저 너무 속상해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여자가 너무 밖에서 기 펴고 다녀도 남자가 기를 못 펴는 거야. 네가 우리 아들 복을 다 빼앗아 버리니까 제가 기운 없이 기죽어 있지. 네가 사업이 왜 잘 되는지 아니? 그거 다 우리 아들 길을 가지고 가서 그래. 애초에 아내는 남편이 잘 클 수 있게 뒷바라지하는 게 도리인데 너는 거꾸로 너 잘나려고 우리 아들 보고 뒷바라지 시킨 거 아니니? 뭣도 없는 애 그나마 아들 뒷바라지 잘하겠거니 싶어서 받아줬더니만. 시모의 말에 전 너무 황당하고 황당했어요. 거기다가 아무 말도 안 하는 남편의 태도에 더욱 어이가 없었죠. 전 그날 후로 남편에게 사업을 하던 취업을 하던 사회생활을 시작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은 그냥 전업주부로 평생 살겠다고 했지만 냉정한 제 말에 지인들이랑 모여 사업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제법 잘 끓이는 듯 했어요. 좋은 아이템으로 시작한 사업이라서 그런지 조금씩 쭉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맘때쯤 저는 제가 운영하던 의류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전업주부로 전환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인가 시모는 절 무척이나 무시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거 봐라. 콧대 높던 네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나마 다행이지. 적자 안 나고 사업 팔아먹어서. 네가 그동안 우리 아들 기 빨아먹었던 게 사실이지? 너 망하고 나니까 우리 아들 사업 잘 되는 거 보이니? 너 지금까지 그렇게 잘 됐던 거 네 덕 아니고 우리 아들 덕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하렴. 우리가 몇 년을 너한테 배려해 줬잖니. 이제는 네 차례야. 알지? 요즘은 왜 용돈도 안 주고? 아, 어머님. 그렇게 말하시면 저 너무 섭섭하죠. 저 사업하면서 잘 풀리니까 그동안 어머님한테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 이제 일 안 하니까 용돈 받으시려거든 남편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남편 저한테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있는데. 생활비가 뭐가 필요 있어?
어차피 아들 카드로 장 보고 있을 텐데 집에서 살림하는 애가 돈 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니? 밖에서 사업하는 애가 사업하면서 쓸 돈이 더 많지. 너는 얼마나 편하니? 애도 다 컸겠다.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얼마 없을 텐데. 애 키우면서 힘들 땐 우리 아들이 고생고생하면서 다 키워놓고 살림도 다 해놓았지. 너는 그냥 대충 살림하면 되잖니. 무슨 남편이 애를 다 키워놔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희 살림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하지만 아이 키울 때는 가사 도우미도 계속 불렀었고 어머님도 있어서 남편 손 하나 까뜩 안 했다면서요. 그리고 살림에 대충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 안 한 남편한테도 힘들었다고 하셨으면서 전 혼자서 살림하는데 왜 저는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것 봐라, 이거. 시어머니한테 말대꾸 꼬박꼬박 하는 거. 내가 이래서 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꼬박꼬박 말대꾸나 하고 말이야. 네가 기가 이렇게 세니까 우리 아들이 기 제대로 펴고 살고나 있겠니? 아이고, 내 팔자야. 어떻게든 제 길을 꺾어보려고 하는 시모의 말에 전 항상 대응을 했지만 시모는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팍팍 내셨죠. 그 후로 이 모자와 연을 끊게 된 계기가 발생했어요. 일이 잘 풀려 98억 빌딩을 매입하게 되었고 남편과 준공식 날 동네 잔치를 열게 되었죠. 행복한 미래만을 꿈꾸던 찰나에 저에게 찾아온 건 행복한 미래가 아닌 시모의 이혼장이었어요. 시모는 아주 환한 얼굴로 이혼장을 가지고 오더니 제 뺨을 이혼장으로 치셨어요. 내가 이날만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네 콧대 한번 납작하게 해주려고 이때만을 고대하고 있었어. 반자촌에서 거지같이 자란 애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만큼 우리 아들한테 잘하겠거니 했었거늘. 이날 이때까지 무시하고 갈시하던 게 바로 너잖니? 이제 너 내 며느리 아니야. 너는 달동네 판자촌이 딱이야. 찍거라. 애초에 네 배경이 그렇잖니. 어머님,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제 뺨 치신 거예요? 왜 이러시는진 모르겠는데 이거 큰 실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날 이때까지 꾹 참았던 건 제 아이 할머니시고 제 아이 남편이니까 참았던 거지 결코 두 분이 저보다 나아서 잘나서 참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 네 콧대 그렇게 높아서 이 지경 된 거야. 그렇게 남편 시어머니 무시하더니만 이제 어떠니? 남편이 98억 빌딩 갖게 되니까 이제라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드니? 왜? 이것도 네 거 같아? 절대로 우리 아들이 너한테는 안 주지. 네가 여기에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 이거 어차피 우리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마련한 거니까 너한테는 털끝 하나도 나눠줄 수 없으니 그렇게 알거라. 남편놈아, 이 빌딩 내 명의인 거 말 안 했니? 참나, 그 잘난 아들 하는 사업 죄다 말아먹은 것도 모르시나 보네요.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이상하단 생각은 안 하셨나 봐요. 네, 이혼 도장 찍겠습니다. 근데 저 달동네 판자촌 안 어울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이랑 남편이 딱인데 이사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전 바로 이혼장에 도장을 찍었죠. 그러자 시모는 처음 듣는 얘기였는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나중에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그제야 부랴부랴 상황을 수습하려고 난리였죠. 그렇지만 전 이 두 모자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렸어요. 사실은 남편이 지인들과 운영하던 회사는 3년도 못 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동업자에게 뒤통수 맞고 빚만 잔뜩 짊어지게 된 남편은 자기 나름대로 수습하려다가 더 큰 빚을 만들고 왔죠.
엉엉 울며 자기를 살려달라는 남편의 부탁에 전 그걸 인수하고 정리를 했어요. 사실 시모에게는 제 회사를 팔았다고 했지만 대표 자리만 넘겼을 뿐 지분은 제가 가지고 있었고 회사가 더 커지면서 정말 타 회사에 넘겨줬을 때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었거든요. 그걸로 전 빌딩을 구입했어요. 당연히 명의는 제 명의였죠. 제가 이혼을 결심하자 시모와 남편은 그 와중에 변호사까지 선임해 제 재산을 분할하겠노라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절반 이상 자신의 몫이라 주장하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전 그동안 남편이 날려먹었던 돈들과 사업하면서 대신 채무를 갚아줬던 정황 등 모든 걸 증거로 제출했어요. 결혼 기간은 10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가사 의무도 다하지 않았을 뿐더러 과다 채무를 만들었던 내역도 존재했기에 남편의 주장대로 절반의 재산을 분할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오히려 시모가 제 뺨을 쳤던 것, 제가 전업주부가 되고 난 후로 시모가 절 무시했던 메시지 등이 증거가 되면서 전 위자료를 받고선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 조금이나마 나눴던 재산도 남편은 이미 위자료로 저에게 지급하고 남아있을 게 없더라고요. 그제야 두 모자는 저에게 미안하단 말을 하더라고요. 윤주야, 내가 뭘 몰라서 그랬던 거야.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요즘 애들은 어떻게 살림을 하고 생활하는지 잘 몰라서 그랬던 거지. 일부러 그랬던 거 아니야. 알지? 사실 니들 이혼한다고 했을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들 편을 들기는 했지만 너도 여자고 나도 여잔데 여자 마음을 어떻게 모르겠니? 이제 그만 화 풀고 화해하렴. 니들 사이에 애도 있는데 애는 안 불쌍하니? 그러니까요. 저희 애는 이렇게 결혼 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더더욱 안 되겠어요. 저 그동안 남편 사고 친 거 뒷수습하느라고 바빴던 거 누구보다 잘 아셨을 텐데 그게 그렇게 고가우셨나 봐요. 끝까지 아들 편 드시는 거 보면 저 절대로 재결합할 생각 없고요. 그렇게 미안하고들랑 아이 양육비나 빼놓지 않고 제때 주라고 좀 전해주시겠어요? 아이고, 아직 취업도 안 한 애가 어떻게 양육비를 주니? 넌 빌딩이라도 있지? 우리 애는 가진 것도 없어. 가진 거 없는 애한테 양육비까지 받아야 되겠니? 넌 가진 것도 많잖니? 굳이 우리 애한테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걸 굳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 우리 앤 안 불쌍하세요? 애한테는 할 도리는 해야죠. 그렇게 불쌍하니 어쩌니 하던 분은 어디 가시고 취업을 하건 말건 제 알 바 아니고요. 몇백만 원, 아니 100만 원도 아니고 100도 안 되는 몇십만 원 양육비로 받는데 그것조차 못 준다면 어머님이 아들 창피해 하셔야죠. 그쪽 아드님이 그만큼 능력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걸로 창피해 하셔야죠. 그렇게 불쌍한 아들 기죽이지 마시고 기 살려서 일하라고 하세요. 누구보다 재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결국에는 재산 때문에 악연이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나 슬펐지만 이 또한 운명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 후로도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동안 그나마 제가 생활비처럼 용돈을 드렸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시던 시모도 다시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고 해요. 전 제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절 이해하고 위해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후로도 종종 제 배경을 얘기하면 그만큼 선입견을 갖고 절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 요즘은 과거 얘기를 잘 꺼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제 과거도 현재도 모두 이해하고 절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의 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예비 시댁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다음 달이 결혼식이었지만 이 사람들과 하루빨리 정리했다는 거에 감사할 뿐이네요. 저희 집안과 시댁 집안에 대해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예비 신랑은 일반 중소기업 회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선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죠. 그리고 예비 시동생은 생산직에서 일을 하면서 집안의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어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 부모님께선 식당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며 저는 홍대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가게를 차렸지만 지금은 부모님께 빌렸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리가 된 상태죠. 예비 신랑 회사가 저희 매장 근처인데 단골 손님으로 자주 찾아왔었고 처음 매장을 오픈했을 당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단골이 된 예비 신랑이 가끔 일손을 도와주었었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면서 저희는 연인 사이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양가 집안 상견례까지 전부 다 끝마치고 결혼식만 앞둔 상태였죠. 그런데 결혼식장에 아직 발도 들이지 않았는데 시댁 식구들은 도를 넘은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죠. 아무리 시댁 집안의 식구가 된다 해도 적당히 하면 이해하겠지만 다들 하나같이 저희 디저트 매장을 망하게 하려는 것 같아 보였어요. 처음 시작은 예비 시모가 저희 매장에 처음으로 구경 오셨을 때 커피와 디저트를 시키시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때가 점심시간이라 정신이 없어서 잘 챙겨드리지 못한 죄송한 마음 때문에 디저트 값을 받지 않으려 했었는데 돈거래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면서 결제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괜찮은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약간의 밑밥 깔기 용이라는 걸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던 거죠. 예비 시모가 다녀가신 이후 며칠이 지나고 그날도 별일 없이 점심시간 때 몰려오시는 손님들께 한 차례 정신없이 디저트 판매를 한 뒤 한숨 쉬고 있었는데 시모가 매장 문을 열고 고개를 내미셨어요. 저기 들어가도 되나? 일부러 한가한 시간 맞춰서 온 건데 자리가 꽤 많이 필요하거든. 괜찮다면 여기서 모임을 좀 가지고 싶은데 자리가 여유 있을까? 아, 어머님 오셨어요? 지금은 점심시간이 지나서 손님들이 한 차례 빠진 상태라 여유가 있어서 괜찮아요. 2층에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무난한 맛으로 몇 개 올려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과일 주스도 여러 가지 종류로 좀 부탁하고 알아서 챙겨줄 수 있는 거지? 네, 그럼요. 저희 매장에서 제일 판매가 많은 것들로 올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가 계세요. 몇 분이신지만 알면 될 것 같은데요. 예비 시모가 매장 문을 활짝 여시면서 지인분들께 서둘러 들어오라며 손짓을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셨고 20명 정도 2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인원수에 맞춰 몇 개의 디저트와 과일 주스를 정신없이 만들어 올려드린 뒤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인사를 드리면서 1층으로 다시 내려왔었죠. 시모는 저보고 들으라는 것 마냥 큰 소리로
디저트 매장 사장이 예비 며느리라면서 쉬지 않고 자랑을 늘어놓으셨는데 그때부터 정신없이 디저트를 가지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인원수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어찌나 빨리 드시던지 디저트를 만드는 족족 올려보내 드려야만 했었죠. 예비 시모는 쉬지 않고 제 자랑을 하며 예비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뒀다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쉬지 않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계시다가 어느 정도 만족하셨는지 한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를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저는 한 분 한 분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시모가 저에게 웃으면서 이번 결혼식 때 와주실 분들이라며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분들이니 예비 시모와 함께 오지 않아도 잘 좀 챙겨주라고 제 손을 잡아주신 뒤 결제 금액이 얼마 정도가 나왔냐고 물어보시길래 40만 원 정도 나왔지만 30만 원만 결제해 주셔도 된다며 배려를 해 드렸었죠. 뭐? 40만 원? 아니, 디저트 몇 개 먹지도 않았는데 40만 원이나 나왔단 말이야? 우리가 인원수도 많긴 했었지만 여기 디저트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하나 봐. 아, 저희는 매장에서 전부 다 직접 만들거든요. 그리고 재료 또한 고가의 재료만 쓰다 보니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다른 디저트 매장들보다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손님들께서도 부담 없이 드시는 편이고요. 저번에 혼자 오셨을 때 너무 정신없어서 잘 챙겨드리지 못해 마음이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로 더 드린 것도 있으니까 30만 원만 결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놀러 오세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거예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니. 혹시 오늘 우리가 먹은 거 외상할 수 있나? 내가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져왔네. 내가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요즘 들어 계속 이러네. 지갑을 식탁 테이블에 놓고 온 것 같다. 오늘만 오는 것도 아니고 며칠 있다가 다시 올 테니까 오늘만 외상으로 달아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지? 솔직히 여기에서 어느 누가 안 돼요. 저희도 디저트 매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30만 원 당장 결제해달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도 자주 오실 것 같아서 나중에 결제해달라고 보내드리게 되었죠. 예비 시모는 미안하다며 난처한 얼굴을 보여주셨지만 하루 이틀 볼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자주 얼굴 볼 텐데 괜히 30만 원 가지고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웃으면서 좋게 보내드렸었죠. 외상은 처음이라 기분이 이상했지만 그래도 저번에 결제해 주시고 간 것도 있어서 그런지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이건 제 착각이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알 수 있었죠. 며칠 뒤 시모는 또다시 저희 매장을 다시 방문해 주셨고 그날은 손님들을 데려오신 게 아닌 혼자 오셨어요. 그런데 뭔가 상당히 다급한 목소리로 디저트를 주문하셨어요. 얘야, 오늘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잡혔는데 지금 디저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나? 최대한 많이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음료는 필요 없고 케이크 종류로만 포장을 해주면 될 것 같다. 오늘 우리 집에 상당히 많은 손님들이 오시거든.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가족에게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들이라 선물용으로 드릴 예정이거든. 여기 디저트가 맛도 좋지만 워낙 퀄리티가 좋아서 다른 디저트 매장과는
비교가 안 되더구나. 그러니 내 부탁 들어줄 수 있지? 아, 네, 그럼요. 몇 개나 준비해 드릴까요? 지금 당장 포장해서 준비해 드릴 수 있는 건 한 2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신 거예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시모는 20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면서 서둘러 준비해 주길 원하시길래 직원들과 함께 정신없이 선물 포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점심시간인지라 다른 손님들도 많아서 엄청 정신이 없었죠.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땀 흘려 선물 포장을 해서 시모에게 건네드렸고, 물건을 받으신 시모는 매장을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하시면서 차에 옮겨 실으셨어요. 저는 결제 준비를 하려고 전날 것과 당일 주문건까지 총 60만 원을 결제해주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 하는데, 시모가 매장 문 앞에 서서 너무 급한 관계로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결제하겠다며 외상을 달아나 달라는 말 한마디 하시곤 금세 사라지셨어요. 저는 당황스러워 차를 타고 떠나는 시모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결제하시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 초면 끝나는 건데 물건 받으실 시간은 있으시고 결제해 줄 시간은 없으시다는 거에 기분이 팍 상했었죠. 꼭 일부러 결제를 안 해주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결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결제만 하시려면 도망을 치시려는 것 같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었습니다. 결국 제 불만은 장기 출장을 떠난 예비 신랑에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의 업무가 마무리가 되었는지 저에게 전화해선 오늘 하루 별일 없었냐는 말에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털어놓았죠. 내가 하는 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지인분들 데려오셔서 디저트 값이 꽤 나왔었거든? 그런데 지갑을 깜빡했다고 하시길래 다음에 오셨을 때 결제하셔도 된다고 했었어. 그렇게 좋게 끝냈었는데 오늘 집에 상당히 많은 손님들께서 오신다고 했었나 봐. 그래서 디저트를 주문하시길래 급하다는 말에 정신없이 포장해서 며칠 전에 결제 못하신 것까지 해서 한꺼번에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가셔야 된다고 결제를 나중에 하시겠다는 거야. 시간이 얼마 걸리는 것도 아닌데 매장에 들어오시지도 않고 문 앞에서 한마디 툭 던지신 뒤 그냥 가셨다니까? 벌써 외상값이 60만 원이나 밀려 있다고. 디저트 값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우리도 돈이 들어와야 문제없이 디저트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데 어머니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지방 출장 가서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라서 최대한 내 손에 해결하려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워낙 깜빡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나중에 결제해 줄 테니까 마음 풀어. 그래도 엄마가 결제해 주겠다고 하셨잖아. 그래도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은 아니라서 며칠 뒤에 다시 매장에 방문하셨을 때 결제해 주실 거야. 좀 그러면 지금 당장 60만 원 계좌로 보내줄까? 아니 뭐. 자기 말대로 며칠 뒤에 오시면 그땐 결제해 주시겠지. 괜히 자기한테 결제 금액 받았다가 기분 나빠하시면 어떡해. 그래도 어머니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 예비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난처해 하길래 괜히 얘기했나 싶더라고요. 이 일 때문에 괜히 일하는데 지장 생길까봐 걱정이 되었죠. 그래도 제가 가진 고민에 대해 털어놓으니 마음은 좀 나아졌지만
시모가 앞으로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그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두 번의 외상 문제도 그렇지만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으면 외상했던 날 손님과의 시간을 보낸 뒤 전화 한 통 해줄 수 있는 건데 예비 시모는 연락 한 번 없으셨어요. 고마웠다는 문자 하나도 남겨주지 않아 서운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죠.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난 뒤 잠깐 잊고 있었는데 그날은 예비 시모가 아닌 시동생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저희 매장을 방문을 했어요. 알고 보니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처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제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한다는 걸 알고 구경이나 할 겸 찾아왔던 거였죠. 여자친구와 주문한 디저트를 받은 뒤 2층으로 올라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동생의 여자친구가 1층으로 내려오더니 저에게 디저트가 너무 맛있다면서 다른 것들도 먹어보고 싶어서 주문하러 왔다고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예비 시동생이 1층으로 내려와서는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길래 상가 밖에 있다며 설명을 해준 뒤 한 1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시동생의 여자친구도 화장실의 위치를 물어봐서 알려줬었어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니 디저트 그릇은 싹 다 비워놓고 짐도 이미 챙겨서 나간 상태였죠. 기다리면 오겠지 했는데 그날 매장 마감 시간까지 예비 시동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웃음밖엔 안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 화가 나는데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이런 개념 없는 행동을 보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예비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시동생의 연락처를 받아낸 뒤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제 전화는 피하지 않고 받길래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저는 매장에서 디저트를 시켜서 다 먹었으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자 시동생은 죄송하다는 말보단 자기는 몰랐다면서 다른 말로 돌리고 있었어요. 네? 디저트 값을 내지 않았다고요? 제가 먼저 나왔을 때 여자친구가 알아서 결제하고 나온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은 여자친구가 결제하는 날이거든요. 아마 제가 먼저 나갔을 때 결제했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내일 그 근처로 데이트 약속 잡혀 있는데 그때 가서 오늘 먹었던 값에 대해 결제할게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계셨던 건 아니시죠? 얼마 하지도 않는 걸로 전화까지 다 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얼마 하지도 않는다고요? 아예 나가실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여자친구가 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여기서 상식을 따지기에는 좀 억지스러운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얼만데요? 내일 드리면 되잖아요. 이제 가족이 될 텐데 몇만 원 나온 거 가지고 엄청 짜게 구시네. 디저트 맛도 그냥 그렇던데 엄청 달기만 하고 방부제 맛만 나는 거 같던데요? 직접 만든다고 속여서 파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결제를 안 하고 간 거에 대해 얘기한 것 뿐인데 가족이 될 거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예비 시동생의 말투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가족들 전체가 저를 우습게 생각하는 게 틀림없는 것 같아 저도 웃으면서 좋게 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 하는데
예비 시동생은 오히려 자기가 기분이 상했다면서 먼저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정말 황당했었죠.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에서 다음날 시동생이 매장으로 오면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 벼르고 있었는데 약속은 지키지도 않고 다음날 매장에 오지 않았어요. 태도를 보니 먹었던 디저트 값에 대해 결제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죠. 결국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예비 신랑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문제로 바쁜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고 화를 내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불만을 털어놓았고 결국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예비 신랑은 처음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아, 진짜. 내 동생이 여자친구 데려와서 디저트 먹은 게 그게 그렇게 아까운 거야?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돈 10만 원 나온 것도 아닌데. 당신 원래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어? 내가 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걸로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일이 손에 잡히겠냐고. 출장 온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런 건 당신 선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족끼리 그 정도도 배려해주지 못하면 앞으로 결혼 생활 어떻게 해나갈 거야? 얼만데? 당장 계좌 알려줘. 정말 너무하네. 내가 잘못한 거야? 어머님은 아직까지 연락 한 통 없으시고 결제해 주시겠다고 외상하신 거 아예 지불해 줄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기분이 좋겠어? 방금 얘기했었잖아. 당신 동생이 나한테 했던 태도가 지나쳤었다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었고 오히려 욕만 듣고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어. 이게 상식적인 행동이야? 당신 가족만 감싸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 입장에서도 조금은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 네가 이해를 못 해주는데 나한테 좋은 말이 나오길 기대하면 되겠냐? 계좌나 불러. 돈 붙여주면 될 거 아니야? 월 매출 5천 찍으면서 그 정도도 못 해주는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다. 당신 오픈할 당시 힘들어할 때 내가 무상으로 도와주지 않았어? 그거에 대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잖아. 뭘 바라고 도와줬던 거야? 그리고 내가 무상으로 당신한테 도움 받았다고? 그때 도와준 거에 대해 고마워서 점심시간 때 회사로 찾아가 디저트 돌렸잖아. 그리고 당신은 출장 가기 전에 어땠는데? 맨날 아침마다 우리 가게 들어와 출근 도장 찍고 디저트랑 커피 한 잔씩 그냥 가져갔잖아. 그것만 해도 벌써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 줄 알아? 그런데 내가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한마디라도 한 적 있어? 그만큼 나는 지금까지 배려만 하며 지내왔었다고. 그런데 나보고 속이 좁다고? 돈을 받아야 재료를 사고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 나랑 직원들이 땀 흘려서 봉사만 하려고 일을 하는 건 줄 알아? 당신 동생이랑 어머님께서 주시겠다고 말만 하시고 내 전화까지 안 받으니 어쩌겠어. 당신이 결제해 줘야지. 합쳐서 70만 원 지금 당장 입금해줘. 이건 일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예비 신랑은 당장 계좌 이체해 주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처음에는 좋게 풀려고 했지만 저에게 막말을 쏘아대다 보니 저 또한 기분이 좋지 않아 침착하게 대응을 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잘못을 했다면 이해하겠지만 그런 게 아닌데 왜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바로 계좌 이체 시켜주겠다던 예비신랑은 시간이 지나도 결제 금액에 대해 계좌를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한참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길래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저를 아예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죠. 결국 그날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고 다음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을 오픈하고 힘겹게 손님을 응대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아예 연락도 없었던 예비 시모가 매장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이미 기분이 상할 만큼 상해버린 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가 아닌 억지로 예비 시모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면서 저와 개인적으로 대화 좀 하자고 자리를 만들고 싶어 하길래 2층으로 올라가 구석진 자리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았어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시모의 시선을 회피하고 있는데 저를 보며 입을 여셨어요. 내가 저번에 결제해준다고 했는데 깜빡했지 뭐야. 내 아들한테 전화가 왔었다. 그래서 오늘 외상값 치르려고 왔거든. 우리 작은 문제를 일으켰었다며? 아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 우리 좋게 풀면 안 되겠니? 여기 카드 줄 테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 먹은 것까지 한꺼번에 해주면 될 거야. 내가 빨리 해결해 줬어야 했는데 어른으로서 면목이 없다. 기분 상했다면 풀고 다시 예전처럼 웃고 지낼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어머니, 저희는 가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돌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요. 당연히 알아서 주시겠죠. 제가 그런 것 하나 못 믿겠어요. 그런데 제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어머니께서 진심으로 사과하셔서 좋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결제하고 다시 올라올 테니까 여기 잠깐만 계세요. 커피 한 잔 하실 거죠? 2번 다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랄게요. 예비 시모가 건네준 카드를 건네받은 뒤 1층으로 내려가 결제를 했는데 어이없는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내용이었고 재차 몇 번 해봤지만 예비 시모가 준 카드는 거래가 정지된 카드였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없어서 기분이 좋지 않은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건지 답답하기만 했었어요. 다시 2층으로 올라가 예비 시모한테 거래가 정지된 카드라고 하자 몰랐다는 듯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면서 다른 카드와 착각한 것 같다며 기다려달라고 하길래 한숨을 쉬며 예비 시모를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난 후 예비 시동생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등치가 산만한 남자들이 옆에 여자 하나씩 끼고 들어왔는데 1층이랑 2층을 전부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았어요. 시동생은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저 때문에 형한테 한 소리 얻어먹었다며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자기 친구들을 전부 다 데려왔으니 그렇게 좋아하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라며 본인이 쏘겠다고 친구들한테 큰 소리 치며 매장에 있던 디저트를 싹 다 먹어 치워 없애버렸습니다. 한 테이블당 음료는 기본으로 4잔씩 들어갔고 다른 손님들은 디저트가 순식간에 거덜나 없어져 버린 상태라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시동생이 저에게 결제를 하려고 다가와 카드를 건네주면서 전에 먹었던 금액까지 전부 다 계산해주면 된다고 목에 힘을 빳빳이 들고 있길래 저는 아무 말 없이 카드를 긁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시모가 카드를 긁었을 때와 똑같이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문구가 나타나 저도 모르게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저는 시동생에게 거래가 정지된 카드라고 하자 당황하면서 그럴 리 없다고 다시 긁어보라고 했지만 역시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카드가 어디서 많이 본 카드길래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 좀 전에 시모가 들고 있던 카드와 같은 거였고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자 집에 있었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어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당장 결제 금액을 계산해 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시동생은 집에서 다시 카드를 가지고 오겠다고 매장에서 나가려고 하길래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시동생은 왜 신고하냐고 난리를 쳤지만 그 사람들의 장난에 더 이상 놀아나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이 정도 가지고 경찰까지 부르냐고 화를 내면서 저에게 대들길래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시동생은 어딘가에 전화를 했고 잠시 뒤 경찰이 옴과 동시에 시모가 급하게 매장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이미 이 결혼은 의미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예비 신랑한테 파혼하자는 문자 한 통을 남겼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예비 신랑이 출장 갔다고 해놓고 시모가 매장에 들어온 뒤에 잠시 뒤 뒤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참, 당신 출장 갔다고 하지 않았어? 당신이 어떻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올라오려면 아직 며칠 더 남지 않았나? 나 이런 식으로는 결혼 못할 것 같아. 파혼하자. 당신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잠깐 올라온 것 뿐이야. 가족끼리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당신과 대화 좀 하려고 온 것 뿐인데 경찰까지 부른 거야? 그거 얼마나 된다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나랑 파혼하는 거 당신도 원하는 거 아니잖아. 이러지 말고 좋게 해결하면 되잖아. 제발 그만 좀 해. 뭘 그만해. 지금 당신 동생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200만 원 가까이 디저트를 사 먹었다고.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와선 시장판으로 만들어 놨었다고. 하루 종일 팔아야 될 걸 단 몇 시간 만에 동이 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는데. 그런데 카드가 거래 정지 카드래. 그것까지는 이해해. 그런데 계속 일부러 결제를 안 해주려는 게 보이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잖아. 가족이면 남의 매장에 들어와서 전부 다 거덜내고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야? 아유, 그냥 하루 베풀었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지 않겠니?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나중에 축의금으로 다 돌려받으면 되는 거잖아. 좋게 해결하고 넘어가자. 그럼 지금 당장 250만 원 결제해 주세요. 그럼 이해해 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 돈은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먹을 때는 기분 좋은데 돈 나갈 생각하니까 아까우세요? 아이, 그냥 넘어가자니까. 우리 결혼하면 이런 일 앞으로 자주 있을 텐데 꼭 그래야 되겠어? 돈이 그렇게 중요해? 가족이 우선 아니야?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형, 돈에 환장한 사람 같아. 앞으로 형은 형수한테 잡혀 살겠다. 나는 절대 그렇게는 못 살아. 이 결혼 꼭 해야 돼? 그냥 결제해주고 끝내버려. 예비 시동생은 기분이 나쁘다는 듯 발로 디저트 매장의 물건들을 걷어찼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말리자 예비 신랑이 자기 동생 건들지 말라며 제 팔을 잡길래 그 순간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예비 신랑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경찰한테 영업방해죄와 기물파손죄 그리고 결제를 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어요.
이 문제로 양가 집안 난리가 났지만 예비 시댁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저희는 파혼 위자료와 그동안 받았던 정신적인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결제 금액 250만 원과 함께 위자료를 받은 뒤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어낼 수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에 아직까지 화가 납니다.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들이 자기 것 마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뒤늦게 찾아와서 정말 미안하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하길래 소금 한 바가지 퍼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 버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들과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론 좀 더 현명하게 처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똥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직장인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들어보면서 참 세상에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구나 싶었는데 저에게도 그런 기막힌 사연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기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소개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시골에 태어나서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구나 생각을 했었죠. 동기 모임에 그렇게 친해지고 나서 연애까지 하게 되었는데 연애를 하고 보니 남편의 상황은 저와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수혁 씨, 본가랑 고등학교랑 가깝지 않아? 거의 버스로 통학할 수 있던 거리던데 왜 자취를 한 거야? 나야 깡시골에서 도시 좀 나오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취를 한 거지만 수혁 씨는 그냥 본가에서 통학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었어? 그때 처음 이야기할 때는 나랑 비슷한 거 같았는데 학교가 멀어서 자취한 게 아니네. 왜 그때부터 자취를 한 거야? 아, 맞아. 본가도 거의 옆 동네지. 사실 나 거의 부모님이 내보낸 거나 마찬가지야. 고등학교 진학하자마자 5학년 동생이랑 같이 내쫓다시피 나오게 되었어. 우리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항상 바빴거든. 사업한다면서 매번 출장에 밤마다 나가고 밥도 잘 챙겨주지 않고 아주 어릴 적부터 눈 뜨면 거의 집엔 아무도 없고 식은 밥에 김만 꺼내놓았던 적도 많았어. 가끔씩 할머니가 와서 돌봐준 적이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마저도 없었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서 밥을 할 줄 알게 된 거지. 동생은 나보다 더 불쌍하지 뭐. 나야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하지만 동생은 거의 어릴 적부터 혼자서 큰 거나 마찬가지거든. 나랑 나올 때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니까 뭔 말 다 했지. 아,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어릴 때 나와서 산 거 아니야? 나는 그때 내가 원해서 자취하면서도 진짜 힘들었는데 힘들지 않았어? 거기다가 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거면 수혁 씨 진짜 힘들었겠다.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 지금은 동생이랑 잘 지내고 있어? 수혁 씨가 매일 말하는 동생이 친동생이었구나. 엄청 다정해서 난 그냥 친한 동생이라 생각했어. 그렇지. 우리는 이제 세상에 우리 둘뿐이라고 생각해. 아무래도 동생이 어리다 보니까 사실 그때는 좀 힘들었지. 저녁밥도 다 챙겨줘야 해서 고등학교 내내 야자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어. 그때 담임한테 상황 얘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지금이야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도 많이 했지.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커서 견딜만 했는데 아마 동생은 아니었을 거야. 동생은 내가 없었다면 의지할 곳도 없었을 테니까 그것 때문에 버텼지 뭐. 티 없이 밝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나 초등학교밖에 되지 않았던 동생과 함께 둘이서만 지나야 했던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니 남편이 정말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도 남편의 동생과는 여러 번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남동생은 정말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아픔이 있을 거라 전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밝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만나고 있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그 여자친구와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동서 역시 사람이 순하고 착했죠. 저희가 결혼하고 바로 다음에 도련님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때 30대 초반이었지만 도련님 부부는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가정을 꾸린 것이었죠. 순하고 착했던 도련님은 일찍 자신의 가정을 꾸리길 원했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결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부모님은 도련님이 결혼을 할 때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지원도 없었지만 간섭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트러블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서 부부와 저희 부부는 자주 만나면서 사이좋게 지냈어요. 한 번은 동서에게 도련님과 왜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냐며 물어보았죠. 동서는 어떻게 도련님이랑 결혼을 그렇게 일찍 할 생각을 했어? 나는 20대 중반에 한 번도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 사실 내 주변에 그 나이대쯤 결혼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거의 속도 위반이었거든. 그런데 동선에는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 아무리 도련님이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동서 너무 이쁘고 능력도 좋으니까 쉽게 결혼을 생각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 거기다가 결혼도 큰일인데 결심하는데 어렵진 않았어? 형님, 그렇죠. 20대 중반이면 정말 어리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형님도 아시다시피 부모 사랑받고 큰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둘 다 일찍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연애할 때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했는데 남편은 항상 가족으로는 형밖에 없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어떤 건지 상상도 못 했었는데 저 만나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 말 듣고 저도 이 사람이라면 믿고 평생 함께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와, 동서 진짜 감동이다. 나는 그때 그렇게 다른 사람 오로지 믿어본 적이 없었거든. 신랑이랑 결혼하면서도 사실 가족에 대한 아픔 때문에 섣부르게 아이를 갖겠다고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동선이는 말 그대로 극복하려고 결정한 거잖아. 진짜 멋있어. 우리는 딩크거든. 앞으로 아이는 가질 생각도 낳을 생각도 없어서 사실 결혼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동선애는 다르네. 동서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많은 감동을 했습니다. 도련님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한 번도 비틀어지지 않고 바르게 자라주었어요. 남편은 본인은 군대에 가 있을 동안에 동생이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자신이 군대에 있을 때에도 동생은 생각보다 잘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면서 항상 칭찬을 했던 것이 바로 동생이었거든요. 그런 동생이 바르게 커서 자신과 닮은 바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정말 기특했어요. 동서는 도련님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자신이 잘 보듬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정말 그 말처럼 두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서로를 아끼면서 살았고 얼마 안 가서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동서의 임신 소식에 저희는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특히나 도련님은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크게 오열을 했다고 해요. 절대로 아이에게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면서 얼른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생긴 귀한 아이는 누구보다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동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달라졌던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시부모님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그간 별다른 관심이 없으셨던 시부모님도 동서가 출산을 하고 조카가 시댁을 찾아가기 시작하자 전과는 다르게 저희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죠. 어느 날인가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부모님은 사과를 하셨어요. 그동안 우리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 얼마나 속상하고 서운했을까 생각하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 일만 바쁘다고 생각해서 너희들 돌보는 걸 소홀히 했어. 나도 정말 어릴 때 결혼을 했거든. 결혼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나니 사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막상 일을 놓고 보니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게 된 것 같아. 무엇보다 두 아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그래, 엄마도 그렇지만 아빠도 너희에게 정말 미안하다. 아이를 낳고 나니 아이가 저절로 알아서 크는 건 아니더구나. 우리가 참 모질고 냉정하게 대했던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구나. 생계는 매번 힘들고 가장으로서 책임은 계속해서 커지니 사실 너희들 엄마가 알아서 너희들 돌볼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내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미안하다. 저도 그렇지만 진혁이 상처가 크죠. 저야 어차피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나오게 된 거지만 진혁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랑 떨어져 산 거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 후회한다고 해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과를 해주시니 뜻밖이긴 하네요. 저도 엄마 아빠 많이 원망했어요. 멀쩡히 계시면서 왜 나는 챙겨주지 않을까 항상 고민도 했고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면서 내가 정말 아빠가 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니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책임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그런 부담이 더 크셨던 거겠죠. 평생 엄마랑 아빠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과를 해주시니 다시 잘 지내봐요. 동서 부부는 시부모님의 사과를 받아주었고 남편 역시 꺼림칙했지만 잘 지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가족 모임을 가지면서 시간을 보냈고 서로서로 잘 지내는 듯 보였어요. 저희 부부는 자주 시부모님을 보지 못했지만 동서 부부는 아이와 함께 시부모님을 자주 보는 듯 했죠. 저희 부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동서 부부는 사업가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업 수완이 좋아서 생활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동서가 가정주부가 되었지만 무엇이든 부족하지 않게 해줄 수 있을 정도의 형편이었죠. 아이의 육아를 위해서 시부모님과 합가까지 하게 되었고, 동서 부부는 대출 없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어요. 그만큼 동서 부부가 넉넉하고 여유로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식사를 할 때도 시댁으로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동서 부부와 합가를 하게 되면서 시부모님은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아직 젊으셨기 때문에 노후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의사를 물어보기도 했죠. 아버지, 사업은 아예 정리하신 거예요? 그래도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데 갑자기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시면 적적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노후도 생각해서 조금 더 일을 하시는 건 어떠세요? 제 주변에 아버지 하셨던 일하시는 분 계시는데 도와주실 분을 찾으시더라고요. 아버지라면 올해 그쪽 분야의 일도 하셨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 내가 이젠 나이가 많아서 어딜 가서 일을 하니? 그리고 아무리 내가 오래 일을 했다 해도 나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 받아주는 곳 없다. 네가 아는 사람이라서 그냥 좋게 좋게 얘기를 하는 거지. 막상 내가 근무하겠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그냥 놔두거라. 연금도 있고 생활하는 데에는 부족함 없어. 여기 우리 둘째가 생활비도 주는데 뭐가 문제니? 그래도요, 아버지. 진혁이도 사업하는데 늘 좋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카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요. 아버지가 그래도 일하실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버시면 좋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은퇴하시고도 다른 일 쭉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너무 일찍 은퇴하시기도 했고 여러모로 더 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요. 예, 네 아버지가 무슨 여기서 더 일을 해? 그냥 이제는 손주 보면서 시간 보내는 게 낙이지. 이제 둘째도 다시 사업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애 보니? 나 혼자 보는 것도 벅차고 네 아버지랑 같이 손주 봐야지 뭐. 그리고 둘째는 한 명 더 낳고 싶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우리가 또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그런 거 생각하면 일하는 것보다 그냥 소소하게 연금 쓰면서 이렇게 있는 게 낫다. 시부모님께서는 동서 부부와 합가를 하시고 매달 생활비에 연금을 더해서 사용을 하시는 듯 했어요. 종종 동서에게 혹시나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물어보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안에 큰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동서 부부가 사업장에 가스 누출 경고음이 울려 급하게 새벽에 나갔다가 폭발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니 조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시부모님 역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정신이 없으셨고 아이를 돌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장례 이후에 미성년자인 조카의 후견인을 결정해야 하는데 시부모님이 기꺼이 후견인을 하시겠다고 나섰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손주를 남겨주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모르겠다. 우리가 얘를 평생 돌봐야 할 것 같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미성년자 후견인으로 우리를 올려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은 내가 몸도 성치 않고 정신도 없으니 당분간은 너희가 좀 돌봐줄 수 있겠니? 여기 집을 좀 처분하고 그 비용으로 당분간 우리 손주 좀 돌봐다오.
어머님, 너무 힘드시면 저희가 후견인으로 올라도 괜찮아요. 어머님이 직접 돌보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차라리 저희가 후견인으로 올라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동선의 재산은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사업도 잘 되고 있으니 조카한테 남겨준 재산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다. 요 며칠 사업 어렵다면서 여기저기 자금 끌어모으던데 아마 채무만 잔뜩 있을 거야. 후견인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그런 것도 다 정리를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너희한테 후견인 부탁을 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진혁이한테 못해준 엄마 노릇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구나. 그러니 너희들도 동의를 해다오. 후견인 신청에 동의해주면 바로 신청해보자.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당분간은 돌볼게요. 어머님, 아버님도 충격이 크실 텐데 마음도 좀 추스르시고 나중에 괜찮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전까지는 제가 아이 돌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랑 남편도 당분간 휴직해서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조카도 아직 충격이 큰지 남편한테만 있어서 당분간은 쉬어야 할 것 같네요. 그래, 좀 부탁하마. 우리 진혁이한테 해줘야 할 게 한참 남았는데 이렇게 가버리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너희가 돌볼 때까진 생활비 너희 쪽으로 입금을 해줄 테니 부탁 좀 하자. 시부모님께서는 조카의 후견인으로 신청을 하셨지만 바로 당장 조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셨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저는 조카를 챙기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조카는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충격 때문인지 남편에게만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조카가 저희 집에 있는 동안에 얼마 동안은 시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돈을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연금으로만 생활을 하셨던 시부모님께서 계속해서 돈을 보내주시는 건 어려운 일이었는지 그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카는 불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많이 찾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필요하다 싶어 큰아빠와 잠을 자겠다는 조카를 그대로 두게 되었습니다. 겨우 잠에 들었는지 조용해진 안방으로 들어가자 조카는 옷 안에 무언가를 넣은 채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 싶어 꺼내보니 신분증 케이스였죠. 그런데 그 안을 보니까 가족 사진과 함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보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남편을 깨어 바로 시댁으로 향했죠. 시부모님은 맨발로 뛰쳐온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도련님, 어머님 친자식 아니에요? 도대체 이 서류는 뭐예요? 왜 도련님이 친자 검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도련님이 친자식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 자식인 거예요? 어째서 도련님이 친자 검사를 했고 결과가 불일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머님, 설명 좀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불일치로 나왔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친자식이 아니라니? 진혁이가 왜 친자식이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당신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분명 진혁이 어릴 때 데리고 온 걸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 너 어디서 헛소리를 듣고 온 거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친자 검사는 무슨 소리고? 네가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친자인지 아닌지는 그게 뭐가 중요한 거니?
너 지금 이 저녁에 와서 친자인지 아닌지 따지는 거야? 난 진혁이가 왜 친자 검사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할 말도 없다. 그러니 이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안 그래도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 그래서 서둘러 후견인 지정한 거예요? 도련님 친자 검사만 하신 거 아니시더라고요. 이렇게 재산들 다 정리를 해서 서류로 다 남겨두셨어요. 이거 저희가 평생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동서부부 재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다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친자가 아니고 자시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죽은 애가 살아 돌아올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자꾸만 친자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정말 너 너무한 거 아니니? 자식 잃은 부모 앞에서 할 소리야? 아니요. 어머님, 아버님, 자식 잃은 부모 슬픔 진짜 아시긴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재산은 숨기셨고 아이도 데리고 가지 않으시는데요? 혹시라도 친조부모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동선의 유산 가로채지 못할까봐 그렇게 서둘러서 진행하신 거 아니세요? 가져갈 게 없어서 부모 잃은 아이 걸 다 가지고 가요? 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야말로 지금 어디 와서 행패야? 너 지금 둘째네 잘 살았는데 돈 한 푼 안 주고 아이 맡겼다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난리 피우는 거냐? 너 정말 뻔뻔하구나. 너야말로 갑자기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어디 있니? 모범중에 와서 시부모님에게 이 난리를 피우는 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디서 예의를 판 말아먹었어? 제가 시부모님에 대한 이상함을 느꼈던 것은 동서부부가 죽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동서부부는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지방으로 아이와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크게 이상한 것이 없었지만 유난히 동서가 시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할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해서 역시나 학가가 힘들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형님, 저 사실 형님께 의논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이번에만 지나고 지방으로 이사 갈까 싶어서요. 사업도 정리하고 이사간 지역에서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요. 아직 어머님, 아버님께는 말씀 못 드렸는데 아마 조만간 남편이 얘기할 것 같아요. 저희 분가하고 싶다고. 그래서 형님께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 정말? 그래도 몇십 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갑자기 왜 이사를 간다고 그래? 왜? 무슨 일 있었어? 안 그래도 저번에 동서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실례일까봐 못 물어봤었거든.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에요, 형님.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저희가 어머님께 생활비 드리던 게 있는데 앞으로는 그거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어머님, 아버님이 좀 화를 내시고 그러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미리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집은 그냥 두고 그냥 저희만 지방으로 이사를 가보려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동서의 표정에서 합가의 고단함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시부모님은 분명 친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뒤늦게 알게 된 동서 부부가 회의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련님이 남기신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도련님이 왜 서류로 이렇게 남겼는지, 거기다가 왜 시부모님이 재산이 별거 없다고 했는지가 궁금했죠.
그 이후 저와 남편은 어떠한 영문인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이미 사업 정리를 할 때 후견인으로서 친족들 동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번에 사업 정리할 때 나한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받아갔던 적이 있었거든. 그때는 그냥 사업 운영할 사람도 없고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네. 당신 말대로 그 재산들 다 처분해서 가지고 계신 거일 수도 있겠어.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봐야 할 것 같아. 맞아. 당신은 그것 좀 알아봐줘. 동서가 그때 나한테 나중에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 싶네. 동서네가 생활비로 매달 얼마씩 어머님께 보냈다고 했거든. 그 얘기 듣고 처음에는 그게 좀 부담스러운가 싶었는데 꼭 그런 것 때문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우리가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때 조카보는 생활비 주신다고 했던 것도 조금 주시고는 말았잖아. 계속 주시는 거 아니었어? 나한테는 당신한테 직접 보내주고 계신다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알아봐야 되겠네. 뭐야? 그때는 재산 정리를 하고 매달 조금씩 보내는 걸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남편과 저에게 서로 다른 말을 해두었고 저에게는 생활비를 주겠다 하고는 주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숨기고 있는 이야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었어요. 알아보니 이미 재산의 상당수는 처분이 된 것으로 보였죠. 남편에게는 아이가 어리니 양육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는 모든 재산들을 처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만 저에게 주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시부모가 다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거짓말을 한 시부모님의 태도에 화가 났고 저희는 한자리에 모여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나눈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네요.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진혁이네 재산들 다 처분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다가 진혁이가 어떻게 입양이 된 거예요? 어머니, 좀 제대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진혁이네 재산 그거 다 조카가 받아야 하는 건데 그거 임으로 그렇게 처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진혁이네 채무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왜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 넌 네 친동생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편을 들게 되니? 어차피 죽은 애. 그래,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자. 진혁이 걔 우리 사업 때문에 입양했던 애야. 하도 사업이 안 돼서 어디 유명한 곳에 갔더니 남자애 하나 더 있으면 잘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알아보다가 걔 입양한 거고. 근데 막상 입양해 왔는데 들어가는 돈은 더 늘어났지 수입은 그대로지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너 고등학교 진학할 때 같이 내보낸 거야. 눈앞에서라도 없어지라고. 뭐라고요? 어머니, 그런 무책임한 말은 어디 있어요? 그럼 왜 진혁이한테 입양했다는 말은 안 하셨는데요? 적어도 입양한 거 알았으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도 부모라고 용서 구하는 거 다 받아주고 합가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재산 처분한 건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사용하신 거예요? 어차피 쟤 크면 기억이나 하겠니? 쟤는 고아원으로 보내거라.
어차피 진혁이도 내 자식 아니고 우리가 돌볼 이유가 없지 않겠니? 재산은 이미 처분을 했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어? 그 전이야 진혁이네가 생활비 보내줬지만 이제는 걔네가 보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라도 처분해서 써야지 뭐 어쩌겠어.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진혁이네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어머니한테 생활비도 넉넉하게 보내줬잖아요. 그건 다 어쩌고 재산을 처분해 쓰고 계시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모든 재산을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그간 남동생을 돈줄로만 생각했던 시부모님에게 크게 실망을 했죠. 거기다가 조카에게 남겨준 재산마저 본인들이 모두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바로 고소를 했습니다. 남편은 후견인 변경을 신청하였고 시부모님께서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환 요청과 함께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당하고 나서는 시모가 미안하다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독하게 엄마를 고소할 수가 있니? 죽은 애가 뭐가 귀하다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엄마한테 이러는 거야? 수혁아, 정신 차려. 진혁이 네 친동생 아니다. 연금으로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모자라고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사업도 정리하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할 방법이 있겠니? 제발 고소 취하해다오. 진혁이네가 왜 죽기 살기로 일했는지는 아세요? 그 위험한 일 놓지 않고 끝까지 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자식이란 게 그런 거예요. 다른 것보다 자식 행복하게 해주려고 일하는 거라고요. 저희가 보고 자란 건 자식을 나 몰라라 하는 부모였는데 진혁이는 그 아픔 자기 자식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노력했어요. 근데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한마디 안 하고 돈만 받아쳐 먹었던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지 생각이나 해봤어요? 미안하다. 우리 생각이 짧았어. 끝까지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진혁이 재산 처분한 거는 내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마. 그러니까 고소 취하하고 처벌 좀 안 받게 해다오.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우리도 나중에 진혁이 자식 키우려면 돈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우리도 진혁이네한테 생활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거라도 처분해서 받아야지 어쩌겠어.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는 끝까지 변한 게 없네요. 진혁이 친자 검사한 거 언제인지나 아시고 하시는 소리세요? 그 검사 어머니네랑 합가하기 전에 검사한 거예요. 이미 다 알고 합가한 거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아들 이용해 먹기나 하고 평생 후회하면서 사세요. 다시는 제 얼굴도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유,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우리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것마저 다 가지고 가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그러니. 제발 수혁아, 그러지 말고 용서해다오. 그리고 진혁이네 재산도 다 가지고 가지 말고 집은 좀 남겨주면 안 되겠니? 건강한 두 팔, 두 다리 가지고 일하면서 사세요. 그동안 일도 안 하시고 진혁이네가 주는 생활비로 편하게 사셨잖아요. 진혁이 초등학교 때부터 나와서 자라서 부모님 덕 보면서 자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그곳에서 편하게 사셨잖아요. 이제는 그때 잘못 뉘우치셔야죠. 조카의 후견인은 다시 남편으로 변경이 되었고
시부모님은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분했던 재산들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시부모님과의 인연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시부모님은 종종 저희에게 도와달라며 연락이 오시기도 했지만 저와 남편 모두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아마 평생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카는 저희가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었지만 동생이 아니었다면 자신 또한 버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동생이 남긴 귀중한 보물을 잘 돌봐야 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착했던 동서 부부가 유난히 보고 싶은 날입니다. 조카가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많이 생각이 나네요. 동서 부부만큼이나 조카가 바르게 잘 커주었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